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팟캐스트 김 기자입니다. 네,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얼마 전에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어요. 윤 기자님 들으셨겠지만은 네. 대충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코픽스는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또 코픽스는 뭐고 이게 나의 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뭐 채권값, 그다음에 채권 금리, 그다음에 장기채와 단기채 시장 등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윤 기자님, 네. 코픽스는 뭐일까요? 코픽스는 시장 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금리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요. 예, 일단은 코픽스는 뭐냐면은 내가 대출 받는다. 대표적으로 주담대가 되겠죠. 이 주담대에 있어가지고 이 조달 금리, 그러니까 이제 각 은행들의 이제 원가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코픽스는 정기예금, 금융채, 양도성 예금 증서 등 국내 8개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에 산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들이 대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들여오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고 오느냐, 이거를 8개 은행에서 각각이 나온 이거를 평균을 값을 매긴 거예요. 퍼센트로 매겨지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금리를 깔고 그 다음에 은행에 마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전에는 CD,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가 코픽스 역할을 했습니다. 이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무엇인가 하겠지만요. 일단 코픽스와 CD 금리는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원가냐? 대출에 필요한 돈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좀 사온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은행이라는 게 싸게 돈을 들여와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코픽스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점 원가라고 하고요. 이거는 금리니까 퍼센트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 위에 은행들의 마진이 붙어요.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은행원들의 인건비도 필요하고 점포 비용도 들어가고 이익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개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픽스가 1%라고 하면은 각자 은행들이 그 자금을 들어오는데 1%의 금리를 주고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들은 여기 1%의 마진을 붙입니다. 은행에서 가져가는 중간 마진 0.5%포인트 붙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이 대출 금리는 1.5%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한 1%포인트 넘게 또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100만 원을 은행이 1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와요. 1만 원 이자를 주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대출을 내줄 때는 101만 5천 원에 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천 원은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예전에는 윤 기자님 했다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픽스와 같은 역할을 이제 CD 금리가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0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금리였는데 은행이 일종의 단기 채권의 금리가 CD 금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CD가 100만 원이라고 하고 CD 금리 1%라고 한다면은 은행은 100만 원을 1년 동안 쓰는 대신에 1%의 이자를 주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CD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은행이 각자 발행을 해요.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CD 금리가 은행 간 거래로 이루어진 금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고의로 CD 금리를 높게 고시할 수도 있고 실제 이런 CD 금리를 시중은행들이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코픽스입니다. 8개 은행들의 조달 금리를 평균한 거죠. 여기서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적금 금리가 왜 대출 금리로 산정이 되는 거지? 왜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은행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 대출로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예금은 은행 돈이 아니라 예금자들이 빌려준 돈이에요. 그래서 예금은 흔히 또 예수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은행의 자본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 이자율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부채 이자가 됩니다.
일단 코픽스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예요. 이름이 어려워 보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입니다. 잔액 기준은 과거 대출을 받아놓은 대출금을 대한 기준이 되는 금리고요. 기존 대출자분들은 잔액 기준 대출금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매달 상환할 때 코픽스 금리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다르긴 한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금리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윤 기자님은 주담대를 아직 안 받으셨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아직 안 코픽스에 받았죠. 대해서 직접적인 뭔가 이제 그 체감이 좀 안 오실 수 있긴 한데 전세자금 대출만 받아도 코픽스에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잔액 기준, 그다음 새로 받으신 분들은 신규 기준으로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코픽스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대출 금리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신용도죠. 예, 맞습니다. 신용도입니다. 만약에 신용도가 3등급에서 2등급 올랐어. 혹은 2등급에서 1등급 올랐다면 금리를 다시 산정해야 돼요. 왜냐? 특히 그 신용 등급 차이에 따른 금리 차가 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갔어. 그러면 그만큼의 1등급에 준하는 금리를 싸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리 조정 요청권인데 정말 그 등급 간에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거, 3등급, 2등급 올라가는 정말 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신용 등급 올라간다,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 나의 대출금이 높다. 그러면 은행에 당당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10단계 신용 등급이 아니라 100, 1000점 만점의 신용 점수 파악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점수 올랐다면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 위에 은행 마진이 붙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용 리스크에 대한 금리가 올라갑니다. 요 신용 리스크에 대한 금리는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높아지게 되는 거고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최고 신용자 전문직이다 그러면은 요 신용 리스크에 대한 이 마진 금리는 정말 적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우대금리까지 줘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최근 들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 덩달아 오르고 있어요. 이거 뭘로 봐야 되는 거냐? 일단 금리에 있어서는 장기채와 단기채로 나눠봐야 합니다. 장기채는 장기간 빌리는 채권 금리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보다 이자를 얼마큼 더 주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목돈을 긴 시간에 나눠 낸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미래 장기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 기자님, 미래 장기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소식인 거잖아요, 이건요. 앞으로 예. 뭐 경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다 보니까 목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이 늘었고 정부가 적자 조정을 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립니다. 따라서 장기채 시장에서 새롭게 발행되는 장기채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장기채가 늘어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싸져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채권을 발행하는 플레이어들이 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채권을 싸게 팔아야지 그 채권이 팔리겠죠. 이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채권 발행 희망자와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연스럽게 높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주어야지 내 채권이 팔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장기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기채에 대한 뭐 금리의 가격과 금리에 대한 하나의 또 연관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 현상이긴 한데요. 최근에 금리 상승은 뭐 발행되는 국채의 양이 늘었고 장기채를 발행하는 수요가 늘었다 보니까 뭐 나타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코픽스는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냐? 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우선은 장기채와 단기채 시장 차이를 좀 구분지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장기채 시장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3년 미만의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은 큰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단기채는 급전이 필요해서 그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이라고 해요.
우선은 코픽스에 환입되는 은행채나 CD는 단기채 성격이 강합니다. 은행채는 1년 정도로 많이 발행이 되고요. CD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나마 CD는 요새 많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은 왜 단기채를 발행해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가? 금리로 봤을 때 단기채가 더 싸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행의 역할은 싼 이자를 갖고 돈을 주고 빌려와서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채로 돈을 조달하는 게 더 싸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비싼 장기채로 빌려주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럼 단기채는 왜 싼가? 여러분들은 같은 원금의 주택담보대출도 10년 만기 상환이냐, 20년 만기 상환이냐, 30년 만기 상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더 떨어지고요. 만기 상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빌리는 데 결정되는 금리는 신용뿐만 아니라 시간, 즉 만기의 영향도 받아요. 만기가 길면 그만큼 떼일 염려가 커지고 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죠. 당연히 단기채 금리가 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20년, 30년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장기채를 빌려주고 단기채를 조달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 봤을 때 1년, 2년마다 상환 길이 오는데 빌려준 돈은 찾으려면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만기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만기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를 안고 은행이 이자 장사하는 거예요. 일단 요 리스크를 어떻게 좀 감내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행이 확보한 10년 만기 대출 채권을 모아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채 채권을 모아서 ABS 자산유동화증권을 만드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앞에 모기지에 M이 붙어서 MBS가 됩니다. 즉 20년 뒤에 받을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원리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할인해서 시장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 차주에게 돈을 갚는 거예요. 이 방법은 20년 뒤 받을 현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고 단기채 도입에 따른 만기 불일치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롤오버라고 하거든요. 윤 기자님,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들 고정금리로 해준다고 그래도 하이브리드로 돼요. 왜냐? 5년마다 금리를 재산정하고 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일전에도 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20년이다. 그러면 5년마다 채권을 새로 발행을 상환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5년이 만기된 채권을 갚고 새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또 5년짜리 만들어 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대출 돌려막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주류가 아니에요. 은행에 따라 다른데 전체 대출금의 20%에 30%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갖고 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20에 30% 정도가 된다. 근데 과거에는 이 비율이 그렇게 낮았어요. 왜냐? 은행에는 예금이란 이 수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통해 대출 자금의 70에서 80%를 충당을 합니다. 이게 부채 성격이긴 하지만은 일단 은행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예금은 하나의 큰 덩어리 자산이 됩니다. 이 덩어리에서 떼서 예금이자도 주고 만기 원금도 주고 하는 거죠. 5대 은행의 정기 예금만 600조 원, 보통 예금 등 요금을 예금이 한 600조 원 합쳐서 5개 은행, 그러니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개 은행에서 1200조 원의 예금이 있어요. 1200조 원을 굴리면 대출 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산이 지금 국시까지 발행과 적자 재정에서 500조 원이 좀 되긴 하는데 약 2배 정도 되는 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시장 예수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뭐 늘었다로 하는데 그게 6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 최근 돈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60조 원이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예금의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상 혹은 그 이상을 예금에서 조달한다. 그렇다면 코픽스를 움직이는 것은 은행 예금 금리가 더 크게 좌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정예금 금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는 감명해요. 최근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장기채에 국한된 얘기인 거고 단기채는 큰 연관성에 떨어져요. 그리고 예금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코픽스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윤 기자님, 요새 은행들 정기예금 금리 1년에 얼마 정도 주는지 아세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0.9%고요. 한 달 전에 네. 우리은행이 또 낮죠. 0.75%예요. 어, 거기서 이제 이자 소득세 0.15%를 떼고 나면은 0.9% 이제 그 이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이구. 이제 그 네. 하면 0.75%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적죠. 네. 그래서 예금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코픽스도 소폭 하락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금 금리 어떻게 결정이 되냐 또 궁금하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이 예금 금리는 각자 음. 은행에서 결정을 해요. 경영진이랑 뭐 위원회랑 이런 뭐 사람들은 모여서 결정하는데 일단은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푹 떨어지면 예금 금리도 따라서 푹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이긴 한데 그 다음에 결정적 요인이 바로 수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금을 많이 하려는 사람이 온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예금이 몰려드는데 예금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금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예금의 이자율이 결정될 소지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금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긴 또 요새는 또 단기채가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뭐 은행채가 더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예금이 더 낫죠. 일종의 리저브, 완충제 역할을 해주니까요. 은행 금고 안에 돈인 거잖아요. 건전성 측면에서 말이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예대율 규제를 합니다.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금과 대출의 비율, 그래서 예대율이라고 해요. 은행에 대해서는 100%를 요구를 해요. 예금을 받은 만큼 대출을 해줘야 되고 대출을 해준 만큼 예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당국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해서 105%까지 봐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금이 얼마 1200조 원이죠. 거기서 5%를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수십조 원이에요. 이거는요. 예.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이 뭐 예대율이 100%인데 서둘러서 은행 예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선 첫 번째가 예대율 규제가 한시적이지만 완화되어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금을 받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설사 대출이 몰린다고 해도 은행채 바로 긴급 자금 발행하면 되는 거고, 참고로 은행채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예, 채권 시장에서요. 또 더 큰 이유는 장기 시장 금리와 주식 시장이 박스권을 맴돌면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다시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금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은행들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하로 마진폭이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기준금리 0.5%로 줄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마진의 폭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 기준금리 0.5%인데 대출금리 5%, 예금금리 뭐 3%, 4%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죠. 더욱이 은행들은 작년에 금융당국이 재촉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았어요. 이게 충당금 일종의 비상금이에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두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 돈은 은행이 이익에서 할애해서 나옵니다. 충당금을 각 은행들이 수천억씩 넣다 보니까 돈은 작년에 진짜 많이 벌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많이 줄었어요. 1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단기 순이익 10% 감소를 했는데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개념의 정기예금 금리를 되도록 천천히 올리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길게 얘기 들었는데 코픽스 얘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 은행의 자금 조달 원리, 뭐 장기채, 단기채 간에 좀 설명을 좀 많이 좀 드리긴 했네요. 이제 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픽스는 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들의 원가 금리다. 두 번째, 코픽스는 주로 단기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시장 금리의 상승 영향을 덜 받았다. 세 번째, 코픽스는 정기예금 금리를 더 많이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요새 올릴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은행 예금이 몰려오고 당국은 의무적으로 예금을 받아둬야 하는 의무, 그러니까 예대율을 완화해 줬고, 대출이 또 많아진다면 은행들은 은행채 등을 발행을 해서 이를 모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은행들은 지난해 충당금을 쌓은 날에 이익이 줄었는데 이 이익을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론은 앞으로 대출 금리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기금 금리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